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뜻깊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해마다 새해가 밝으면은 축하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생일인데요.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백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소개가 되었지만은 이제 실제로 처음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 이듬해 2009년 1월 3일이었습니다. 1월 3일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첫 블록을 생성을 하면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월 3일을 비트코인의 생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13번째 이제 생일이었는데요. 공교롭게 비트코인 가격은 그다지 시원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횡보 내지는 약세장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단기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지금 현재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호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 200 엑사 해시레이트 정도인데, 최고치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숫자가 반토막이 난 후에 7개월 후에 회복을 하고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외부 쇼크에 대비 굉장히 견고하고 리질리언트한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이 높다는 것이 꼭 가격 상승을 보증하는 건 아니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비트코인 가격은 상관관계는 있으나 인과관계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가격 상승을 위한 어떠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악재를 보면은 일단 온체인 데이터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비트코인의 많은 물량이 지금 현재 거래소로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좀 악재로 많이 해석을 하죠. 이제 왜냐하면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에 이동하는 이유는 매물로 내놓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전조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그렇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예측은, 근데 장기적인 예측은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보다는 새해 첫 방송인 만큼 2022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업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그 외의 자산으로 나눠서 관전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관전 포인트를 기준으로 저의 2022년 프리딕션을 뉴스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코빗 회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커뮤니티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빗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화폐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제도권화에 가장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의 승인이고요. 두 번째는 엘살바도르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의 법정화폐 도입입니다. 일단 그 ETF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말에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가 신청서가 많이 제출되었는데 대부분 다 리젝트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중에 비트와이즈랑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는 2월달까지 결정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벌써 다음 달이 되면은 현물 기반 ETF 승인이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제 위즈덤 트리라는 회사, 이 회사의 신청서는 이제 리젝트가 됐는데, 그런데 이 커스터디 뱅크를 제도권에 있는 은행으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제출을 했어요. 이게 왜 재미있느냐면은, 게리 겐슬러의 이전 발언을 보면은 제도권 은행들이 커스터디 업무에 진출해야 될 것을 독려한 듯한 발언을 하였고, 그런 거로 비추어 봤을 때 제도권의 전통 은행이 개입이 되어 있는 ETF 신청서는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법정화폐 도입을 말씀을 드렸는데, 엘살바도르 외에 이제 엘살바도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 특히 이제 남아메리카의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국가들 중에서 엘살바도르의
전례를 따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뭐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이루어진다면은 또 이것도 비트코인의 제도권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또 비트코인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북경의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의 CBDC인 DCEP, DCEP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의 약자죠. 중국의 이 CBDC를 출시를 하면은 세계 여러 나라 다른 정부들도 자극을 받아서 자신들의 CBDC를 추진하려는 더 빠르게 추진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BDC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해서 중국의 CBDC에 대항하려는 이제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화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미국 금융권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더 가속화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외에 다른 자산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연히 이제 웹3일 것 같습니다. 이제 웹3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인터넷 세계에 중앙화되어 있는 요소들, 특히 이제 빅테크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탈중앙화 시키자는 움직임인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잭도시의 트위트 때문에 뭐 말이 많았죠. 이것이 진정 뭐 추구할 가치가 있는 거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전통적인 그 VC들이 영양가 있는 거는 다 가져가고 일반인들은 별로 혜택을 못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건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빅테크들이 컨트롤하는 중앙화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의 초이스는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느냐인데 개선이 하는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면은 초기에 어떤 그런 움직임을 위해서 VC나 어떤 다른 중앙화된 모습을 일시적으로 경험을 하더라도 충분히 노력할 가치가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탈중앙화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비효율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만병통치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인터넷에 중앙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탈중앙화를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초기 단계의 성장을 위해서 VC의 힘을 빌린다든지 다른 어떤 중앙화된 모습을 필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트코인조차도 초기에는 비트코인 보유량도 소수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을 많은 시간을 거쳐서 분산을 시키고 상당히 많이 탈중앙화를 진행을 시킨 것처럼 이런 웹3에 대한 노력도 초기에는 필연적으로 VC라든지 그 기타 다른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체계로 가져가야지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런 어떤 구조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건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현재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이제 웹3의 비전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크립토 업계에 투자된 액수가 한 $30 빌리언인데 이게 과거에 여태껏 크립토에 투자된 액수를 다 통틀어도 그걸 훨씬 윗도는 그런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면 아무래도 좋은 인력들이 모이고 그러면 그 중에서 많은 회사들이 페일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일부는 성공을 할 거고 그러한 성공한 회사들에 의해서 새롭게 구축되는 웹3의 비전에 가까운 그런 환경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익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폄하하고 부정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좀 비생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쪽 웹3에 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메타마스크로 대표되는 이 탈중앙화 지갑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웹3 세계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메타마스크와 같은 그 탈중앙화된 지갑이 필연적인 거고요. 메타마스크의 유저 어덥션이 최근에 엄청나게 늘은 것처럼 트렌드가 계속될 걸로 봅니다. 작년에 메타마스크의 사용자가 4월달만 해도 500만이었던 게 11월 달에는 4배 늘어난 2100만으로 증가를 했고 요 몇 달 사이에 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NFT라든지 플레이 투 언의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면 될수록 메타마스크나 그 외에 다른 어떤 탈중앙화 지갑의 사용은 뭐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 메타마스크와 같은 탈중앙화 지갑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웹3 생태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외 자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SEC와 리플의 소송입니다. 이 SEC와 리플의 소송의 결과가 아마 금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외에 다른 자산들에 대한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의 여부가
모두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힐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업계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SEC가 굉장히 힘이 많은 기관이긴 하지만은 과거에 SEC가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 2012년에 있었던 GSC 캐피털이라는 회사와의 소송, 그리고 하트랜드라는 회사와의 소송 2006년이었죠. 이런 경우 SEC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SEC가 아무리 정부 기관이라고 해서 승소할 거라고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한 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이 관전 포인트를 기반으로 저의 2022년 프리딕션 뉴스레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